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뇌동정맥 기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뇌동정맥 기형, Brain AVM, AV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AVM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정맥 기형, 오히려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AVM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뇌혈관 기형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질환군이 있죠. 거기서 이 브레인 AVM이 차지하는 위치랄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걸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뇌 동정맥 기형은 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혈관 기형들을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크게 헤만지오마 종양도 있고, 종양이 아닌 다른 그런 혈관 기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런 모세혈관에 생기는 것과 정맥 쪽에 생기는 것, 동맥 쪽에 생기는 것,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동정맥 기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테리오베너스 션팅 말포메이션에 속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브레인 AVM이 있을 수가 있고, AVM 말고도 아테리오베너스 피스툴라라는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 듀랄 아테리오베너스 말포메이션, 브레인이 아니라 이제 듀라 쪽에 생기는 이런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많이 생기는 그런 베인 오브 갈렌 그런 말포메이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2018년에 그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Vascular Anomaly라는 기관에서 이제 만든 혈관 질환의 분류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동정맥 기형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스큘라 튜머는 혈관 종양이 되겠고, 그런 증식성이 없는 다른 것들을 이제 바스큘라 말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혈관이나 구성 성분에 이제 기형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 모세혈관, 그리고 임파선 쪽, 그리고 정맥,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되겠는데, 여기 AVM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AVM을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시스템 자체는 최근 업데이트된 그런 바이올로지나 그런 제네틱스를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가족력이 없이도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95% 이상이 스포라딕 AV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여기에 기여를 하는 다른 유전자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외에도 잘 알려진 가족성으로 생길 수 있는 헤레디터리 헤모레직 텔란지 액타시아라는 유전 질환에서 이제 동반되는 AVM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필라리 말포메이션, 그 모세혈관 쪽 기형과 동정맥 기형이 함께 있는 또 다른 좀 드문 유전 질환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이런 유전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동정맥 기형이 되겠습니다. 약 5% 정도에서만 지금까지 그 유전성, 다시 말해서 이제 가족력을 가지고 이런 병변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고, 예. 대부분은 산발성으로 이제 생긴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발생을 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다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주로는 이제 젊은 나이에 발견이 된다고 이제 되어 있고, 이전에 알아보았던 것처럼 주로 어린 아이와 이제 젊은 성인에게서 출혈을 일으켜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경학적 증상, 그리고 두통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런 증상 없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건강 검진 목적으로도 이렇게 뇌 검사를 많이 하니까요. CT나 MRI 하다 보니까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뇌 동정맥 기형이 이제 파열을 일으켜서 뇌출혈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들어 그런 건강검진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없는 케이스도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가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형 이런 병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컨제니탈이라는 그 앞에 그 항상 따라 붙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천성.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있고 선천적으로 발생하고 기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질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컨제니탈, 다시 말해서 선천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예. 그리고 과연 이게 말포메이션, 기형이라는 그런 병명을 붙이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 이론적인 기반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이 브레인 AVM의 그런 패소제네시스,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냐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도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동물 실험이나 그런 유전 연구 등을 통해서 이제 브레인 AVM이 뭐 엠브리오 제네시스 과정에서의 그런 어베런트한 그런 바스큘라 제네시스, 그러니까 발생 과정에서의 뭔가 이제 잘못되는 것,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유전자의 그런 돌연변이로 인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어떤 기전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AVM은 출생 시부터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컨제니탈 병변으로, 그리고 굉장히 스태틱한 병변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 왔는데요. 이는 아마도 이제 카필라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발생 초기에 그런 디벨롭먼탈 페일리어 등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서포트할 만한 에비던스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요즘 피탈 MRI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태아도 MR 검사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발견된 선천성 병변이 거의 보고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선천적인 원인 외에 다른 또 후천적으로 생긴다는 그런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 되겠고, 또 여러 보고들을 보았을 때 디노보 AVM,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발생을 하는, 나중에 없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갑자기 생기는 그런 AVM도 여러 보고가 되고 있고, 또한 그 AVM을 완전히 수술로 제거를 하고 나서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AVM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제 성인에게서 주로 이제 발견이 된다는 점도 역시 후천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고, 따라서 이런 AVM은 이제까지 알려져 왔던 대로 마냥 그 선천적인 그런 질환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일부 AVM은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후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뇌동맥류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대부분 맞습니다. 발견되고 네. 발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빈도가. 브레인 AVM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 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소인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촉발이 되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종양들도 유전적인 소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그런 병변도 있고 아주 관련 거의 없이 굉장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다라고 봐야 돼서 병명 자체도 좀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 보고된 논문들을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디노보 AVM에 관련된 논문들인데, 지금까지 최근 그 논문에 따르면은 총 29케이스의 그런 디노보 AVM이 보고된 케이스들을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 논문들은 굉장히 예전 논문들도 있고, 그리고 혈관 조영술이 아닌 그리고 MRI로만 이제 보고서
없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던 케이스들도 있는데, 사실 그 MRI나 그런 것은 뇌동맥 기형이 설사 있다고 해도 아주 작거나 혹은 뭐 출혈이랑 같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은 잘 발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9케이스 정도에서는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뇌동맥 기형이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던 케이스여서 그 대표적인 한 가지의 케이스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TIA,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던 것인데 뇌 동정맥 기형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은 14년 전에 이 환자가 같은 증상으로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동정맥 기형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이에 그 동정맥 기형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rain AVM이라는 이 독특한 질환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 같은 영상의학과 의사들한테는 혈관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이해, 도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는 있는데 한번 선생님 이번에 준비하신 내용 한번 쭉 풀어보시죠. 먼저 그 동정맥 기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정상적인 혈관이 또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엔지오제네시스라는 것이 결국 신생 혈관이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그 원초적인 그런 바스큘라 그런 셀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동맥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맥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동맥에 있는 그 내피세포이고, 이게 정맥에 있는 내피세포입니다. 보시면은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EPHB2라는 리셉터를 주로 발현을 하고 있고, 여기 VEGF라는 그런 안지오제닉 팩터와 너치 패스웨이라는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거쳐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베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EPHB4라는 것이 이제 발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터리로 발현되는 것을 이제 억제해서 결국 베인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안지오제네시스 과정은 이제 발생 초기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즉 이제 성인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피지올로직하거나 그런 패솔로직한 컨디션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런 안지오제네시스가 그 리액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안지오제네시스가 성인에서도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과정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것들이 VEGF라는 그 안지오제닉 팩터와 그 외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AVM 티슈에서는 이제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 그 AVM 환자에게서 그 AVM 조직을 떼어내서 쥐의 그 각막에 이식을 해서 과연 혈관이 이제 생기는 그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이 보시면은 그 각막에다가 이제 사실 여러 조직을 이제 심었습니다. 뭐 그 동정맥 기형의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형들, 정상적인 그런 동맥도 심었고 뇌 조직, 종양도 이제 심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안지오제네시스가 이제 브레인 AVM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높이 발현이 되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잘 발현이 되었던 것은 사실 그 악성 종양이죠. 뇌의 악성 종양인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이제 가장 단연 신생혈관이 이제 활발하게 증식을 하였고, 바로 그 다음으로 이제 동정맥 기형에서 그러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런 안지오제네시스와 이제 관련이 되는 그 VEGF라는 그런 물질도 역시 두 번째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논문을 보시면 여러 동정맥 기형을 가진 환자의 그 조직들을 얻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정맥 기형의 그 조직에서의 그 VEGF가 얼마나 이제 높이 측정이 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네 케이스에서는 이제 소아의 네 케이스에서는 재발을 했던 그 동정맥 기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재발한 경우, 이런 VEGF와 관련된 그런 염색이 굉장히 강한 파지티브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재발을 하지 않거나 이제 성인에서도 일부 스테이닝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EGF는 이제 이런 재발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다른 이제 재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발견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꼭 VEGF가 그런 AVM의 그런 성장, 그로스에 있어서 꼭 필요는 하지만 꼭 그것이 다는 아니다. 충분 요건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디노보 AVM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발한 경우에 그 VEGF라고 하는 그 레벨이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재발을 했다는 거는 그 원래 있던 병변을 깨끗하게 덜어냈는데도 다시 생겼다는 거는 이게 종양도 아닌데, 그랬다는 거는 그 주변의 정상이라고 봤던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성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VEGF라고 하는 그 휴모랄 그런 팩터도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쭉 계속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대한 거와 그리고 이 브레인 AVM에 대한 관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예. 또한 여러 연구에서 그런 염증 반응, 인플라메이션이 AVM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보고들이 여럿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이런 세포들, 뉴트로필이나 그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이 AVM에서 증가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 또한 그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여러 사이토카인들이 역시 AVM에서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아마도 AVM의 그런 패소피지올로지에 있어 인플라메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히 아주 퀴센트한 AVM,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 AVM하고 이런 인플라마토리 마커가 증가된 AVM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많고 출혈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닐까 그렇게 아니면 그 레벨이 차이가 있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 얘기도 하고, 뭐, 생물학적인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떼내고 싶은, 우리 컨셉에서 떼내고 싶은 게 그건데, 선천성이라는 거, 그걸 떼내고 싶은데, 현황을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대부분의 AVM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라딕하게 발견이 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AVM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 뭐 제네틱 카운셀링이나 뭐 스크리닝 검사 등은 일반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VM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잘 알려진 유전 질환인 HHT와 그런 카필라리 말포메이션 AVM의 경우에는 가족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또한 스포라딕 AVM의 원인으로는 라스, 맙K 패스웨이와 관련된 그런 진들, KRAS나 BRAF 같은 진의 그런 소마틱 뮤테이션, 이것은 물려받는 그런 점라인 뮤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소마틱 뮤테이션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가 개입이 되어 있기는 하나 95%에는 유전적인 거나 어떤 가족성이나 이런 거와 관련 없이 산발적으로 생긴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95%에서 그러니까 가족성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일부에서는 유전자가 관련은 돼 있을 수 있다.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이라는 형태로 뭔가 유전적인 원인이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근데도 우리는 그 5%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이게 브레인 AVM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질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HHT인데
요게 우리나라에는 조금 유병률이 낮은 것 같은데요. 이 동남아나 유럽 쪽에는 좀 많아요. 환자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출혈, 그죠? 맞습니다. 브레인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출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뇌농양이나 폐농양 같은 게 이런 게 우연히 발견됐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런 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그 HHT의 그 모리큘라 메커니즘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런 HHT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질환은 오토조말 도미넌트 패턴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 여러 장기에서 이런 카필라리 텔란지액타시아 및 그런 동정맥 기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HHT와 관련된 그런 잘 알려진 그런 유전자인 ALK1과 엔도글린 그리고 스메드4 등은 TGF 베타 패스웨이의 구성 요소이며 안지오제네시스 과정에서 그런 엔도셀리얼 프롤리퍼레이션을 이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HHT에서 생기는 AVM은 스포라딕 AVM과 안지오 아키텍처적인 면에서는 크게 구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스포라딕군에 비해서는 이제 크기가 작고 그리고 멀티플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출혈을 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가족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 카필라리 말포메이션 AVM 신드롬은 이 역시 라사1 진의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 이 라사1 진의 그런 뮤테이션은 아티리오비너스 패터닝에 관련된 EPHB4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AVM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뇌동정맥 기형이 정맥 쪽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우리가 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왜 AVM이 생기는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제 모식도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HHT의 원인 유전자인 엔도글린이라는 유전자가 보통 두 개의 얼리를 가지고 있죠. 이제 아버지에게서 온 것과 어머니에게서 가지고 온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환자를 예로 든 상황입니다.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동물 실험에서 알아본 바로는 거의 발생 과정에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HHT 환자들은 연관된 유전자들 중에서 두 얼릴 중에 하나의 얼릴이 이제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HHT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에게서 어떤 식으로 과정을 통해서 AVM이 발생되는지를 간략하게 보면 TNF-알파라는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엔도글린 프로테인을 감소시켜서 엔도글린의 그런 널 페노타입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염증이라든지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나 남아있던 유전자도 없어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뭔가의 소마틱 뮤테이션이 생김으로써 나머지 하나도 역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안지오제네시스를 이제 촉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종의 원인에 의해서 동정맥 기형이 발생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HHT 유전 질환이 있는 분에서의 예를 드신 거고, 예, 맞습니다. 그죠? 저게 다른 게 될 수 있는 라사1이든 뭐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오늘 리뷰한 그런 유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일단 유전적인 변이가 존재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다 생기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뭐 일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의 또 다른 이렇게 충격을 한 번 더 받는 거죠. 더블 힛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소마틱 뮤테이션, 그죠? 체세포 변이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송 교수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 오늘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본적인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본적이면서 어려운 내용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브레인 ABM에 대한 또 다른 얘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